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영장 아줌마 부대와 얽힌 남편의 꼼수 행각과 주말 부부의 10억 구매 대행 두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로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유부녀입니다. 저희 남편은 수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침 저도 수영을 좋아해서 출근하기 전 새벽반 수업을 들으며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영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나이 드신 아줌마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희 남편 수영센터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특히 제가 듣고 있는 새벽반부터 오전 시간대가 아줌마들이 가장 많은데요. 편하게 아줌마 부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굳이 제 남편이 여기 수영센터 사장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 지나가다가 마주쳐서 알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아마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꼭 이 아줌마 부대는 수영을 시작하기 전부터 끝나고 나서까지 탈의실에서 그렇게 떠듭니다. 그냥 떠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먹을 거를 싸와서 자기들끼리 공유하며 탈의실 전체를 장악하고는 하죠. 그렇다고 제가 여기 주인도 아닌데 뭐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몇 번 남편에게 얹을만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새벽에 수영을 하러 나오는 걸 본 아줌마 부대가 그 무리에 저를 끼우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가만히 보면 새댁 진짜 부지런하게 매일같이 오던데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어울리고 그러자. 아, 저는 수영 끝나자마자 바로 회사로 출근해야 해서요.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몇 번이고 저에게 멤버로 끼워줄 테니 들어오라고 하는 걸 거절했었습니다. 제가 꾸준히 나오기는 해도 저만 콕 집어서 제안을 하니 거절할 때마다 그렇게 난감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도 저는 거기에 껴서 놀 만큼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수영이 끝나자마자 매번 바쁘게 준비해서 나가는 저를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줌마 부대도 제 거절의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쉬워하기는 해도 또 제안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줌마 부대가 거슬리는 건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카운터에 있는 여직원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죠. 조금 친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이런저런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탈의실에서 저렇게 자기 집처럼 크게 떠들고 뭐 싸와서 먹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여기가 무슨 소풍하러 오는 데도 아니고. 저렇게 젊은 여직원이 보기에도 안 좋아 보일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다니는 새벽반에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어떻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와 같은 아파트 동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어머, 저도 거기 사는데 잘 됐다. 앞으로 우리 같이 다니면 심심하지도 않고 너무 좋겠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 결혼한 유부녀였습니다. 딱 봐도 팔자 좋은 젊은 유부녀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따로 일은 안 하고 남편이 능력이 좋아서 자기는 여가 생활을 즐긴다며 자랑스레 말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 부부도 제가 일을 안 한다고 생활이 안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제 직장이 평범해 보일지라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양가 부모님과 남편도 이런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죠. 그런데 마치 저를 겨냥하듯 남편이 능력이 있어야 여자가 편하게 산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해놓고서 저런 말들을 계속하니 도대체 이 사람은 뭐지라는 생각도 들었었죠.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아줌마 부대와도 금세 친해졌다는 겁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전 딱히 상관이 없었어요. 그 덕분에 아줌마들의 저에 대한 관심도 많이 사그라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저 여자가 온 뒤부터 새벽만 수영장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아줌마 부대와 어울리기 시작한 뒤부터는 아줌마들이 저에게 쌀쌀맞게 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따돌림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었죠. 운동을 같은 시간에 계속해서 하다 보면 마주치는 사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사 정도는 하게 됩니다. 꼭 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사적으로 만나진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예의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아줌마 부대가 똘똘 뭉쳐서 저한테만 인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인사는 누가 먼저 하든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인사를 해도 제 인사만 받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쯤 되니 이런 것이 말로만 듣던 따돌림이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이 먹고 나 따돌림 당했으니 어떻게 해줘요 라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더 황당했던 건 저에게 친근한 척 수다 떨던 카운터 여직원까지도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제일 황당했었습니다. 아줌마 부대들이야 그렇다 쳐도 여직원은 여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적인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 자리인 거죠. 그런데 카운터 여직원에게까지 무시를 당하니 여기서부터는 저도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아줌마 부대들이야 그렇다 쳐. 어차피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어울리고 싶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여직원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여기가 학교는 아니잖아. 자기 말 듣고 보니까 그러네. 나도 그 아줌마 부대에 대한 이야기는 얼핏 들었어. 그런데 워낙 우리 센터를 장악하고 있는 회원들이라 나도 어떻게 못했거든. 근데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으니 내가 해결해 볼게. 다행히도 남편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딜 가나 아줌마 부대는 있기 때문에 저만 신경 쓰지 않으면 될 일이었지만 여직원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남편이 현명하게 대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제 남동생이 근처에서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어느 날 남동생에게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남편이 웬 아줌마 부대를 우르르 데리고 왔다면서요.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해서 수영센터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남동생 카페 매출도 올려주고 좋은 매형되니 좋다면서 너스레를 떠는데 저는 되게 황당했죠. 자신있게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해놓고서는 겨우 한다는 일이 남동생이 하는 카페 데리고 가서 커피랑 디저트 사주는 일이라뇨. 분명 제가 아줌마 부대보다 문제는 여직원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이렇게 대처를 한 거였어요. 제가 뭐라고 하니 남편은 오히려 아줌마들은 이렇게 달래줘야 하는 거라면서 자신한테 맡기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장사를 하루 이틀 해? 아줌마들은 이렇게 다뤄줘야 한다니까. 자기가 뭘 몰라서 그래. 기다려봐. 아니, 지금 해결해야 하는 건 그쪽이 아니라 여직원이라고 몇 번을 말해. 자기 진짜 내 말을 듣기는 하는 거야? 남편의 입장은 아줌마 부대를 달래주면 자연스럽게 여직원까지 정리가 된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남편 말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아줌마 부대들로 인해서 여직원의 태도가 변한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센터 사장의 입장에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제대로 된 직원 교육을 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대처하는 걸로도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꿋꿋이 본인의 방법이 맞다고 우기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뒤로 남동생네 카페 매출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는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데리고 간 이후로 저희 수영센터 아줌마들이 일제히 남동생 카페를 이용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아줌마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었죠. 하지만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남동생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아줌마 부대 덕분에 남동생네 카페 매출이 오른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아줌마들 입에 제 동생이 계속해서 거론이 된다는 거였죠. 이걸 알게 된 것도 저 일이 있고 난 후 조금 지나서였어요. 그것도 저희 수영센터 탈의실에서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줌마 부대들은 탈의실을 장악하고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 남동생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카페 이름과 수영센터 사장이 데리고 갔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제 남동생 이야기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솔직히 제 동생이지만 키 크고 잘생긴 건 맞거든요. 처음은 잘생겼더라, 싹싹하고 친절하더라 라는 식의 칭찬만 들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했더라면 저도 속으로만 기분 좋아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뒤가 문제였어요. 바로 아줌마들 특유의 그 민망한 농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 동생에게 빗대어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다느니부터 시작해서 자기 정도면 꼬실 수 있지 않냐 등등의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혔던 건 그 새로 들어온 이웃주민 여자와 제 남동생을 엮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유부녀이면서 거기에 반박도 안 하고 오히려 수줍어하면서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화가 나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민망함의 강도는 점점 세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줌마 부대가 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지금 듣자 하니까 말이 심하시네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유부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거 댓글 남편한테 다 말해도 당당하실 수 있으세요? 솔직히 누가 내 가족 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흥분해서 따지기 시작하니 아줌마 부대는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남편한테 말한다 안 한다야? 내가 내 입으로 마음대로 떠들지도 못해? 그리고 도대체 뭔 상관인데 이 난리야? 증거 있어? 있냐고? 내가 그 카페 사장 누나예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왜 이러는지 설명이 됩니까? 남의 동생 같다가 지금 뭐 하는 짓들이에요? 제가 진짜 다 까발려줘요? 제가 누나라고 밝히니 몇몇 아줌마는 민망해하는 듯 보였지만 드센 아줌마들은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아줌마들을 상대하게 되었고 싸움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소란을 듣고 달려온 카운터 여직원의 신고로 경찰까지 오게 됩니다. 저희는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고 남동생과 남편까지 소환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남동생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불렀지만 남편은 사장의 자격으로 왔어도 엄밀히 따지면 제 편인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은 중립을 지키는 듯 아줌마 부대 쪽으로 몸이 기울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이웃 주민인 여자를 마치 잘 아는 듯 사적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이상했는데 남편을 대하는 아줌마들의 태도가 의아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줌마는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야? 설마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야?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최 사장, 알아듣게 설명 좀 해보지? 아줌마 부대에서 대장 노릇을 하던 아줌마 한 명이 먼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주민인 여자와 대체 무슨 사이냐면서 따지는데 남편은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당황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더 수상해 보였죠. 더 기가 막혔던 건 대장 아줌마를 시작으로 다른 아줌마들도 남편에게 하나둘씩 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따지는 내용도 비슷했다는 것도 문제였죠. 여기에서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던 건 이웃 주민 여자의 행동이었습니다. 제 남편 뒤에 숨어서는 무섭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제가 아니라 그 여자가 남편과 부부인 줄 알았을 겁니다. 저는 그 둘 앞에 가서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뭐야?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줘야 할 것 같은데 누가 보면 둘이 부부인 줄 알겠어 아주. 남편은 마치 그제서야 저를 발견했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경찰서를 오게 된 건 카운터 여직원이 연락을 해서였거든요. 저도 자연스럽게 수영센터 사장이니 남편이 올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여직원이 연락해서 온 것도 여간 수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웃 주민 여자의 남편이 경찰서를 들이닥치면서 모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와이프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집에만 있다 보니 할 짓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하고 다닌 거구나. 할 게 없어서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딴 남자 옷 사입히고 맛있는 거 먹였냐? 여보,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이것 좀 놓고 말해. 사람들 다 보잖아. 맞습니다. 저기에서 말하는 딴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던 겁니다. 남의 남자랑 바람을 펴놓고서는 사람들 눈은 또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그 여자를 중심으로 남편은 아줌마 부대에 있는 아줌마들과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줌마들은 자기하고만 바람 피는 줄 알았던 거죠. 남편에게 제가 불만을 토로했던 당시 아줌마 부대들을 데리고 남동생 카페를 데리고 간 날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웃 주민 여자는 작정을 하고 남편을 꼬셨던 거죠. 그리고는 그 아줌마 부대를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여자가 남편을 꿰어내서 아줌마들을 하나씩 꼬셔냈던 겁니다. 심지어 그 바람녀 중에는 카운터 여직원까지 있었어요. 그러니 카운터 여직원이 자연스럽게 경찰서로 남편을 소환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리 직원이라고 해도 수영센터 사장 전화번호를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수상했었는데 이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결국 이 일이 밝혀지게 되자 경찰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줌마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웃 주민 여자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머리채가 잡혀 있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가 아닌 그 여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는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남편에게 다가가 불사다구를 날렸습니다. 너가 말하는 해결이라는 게 이런 거였냐? 센터 사장이라는 사람이 회원들 손에 놀아나기나 하고 너 같은 인간이랑은 이제 끝이야. 알겠어?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던 남동생은 조용히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정신이 없을 저를 위해 성가신 일들을 해결해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이 그 아줌마들과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뜯어냈던 거였어요. 이 모든 것들도 다 저 여자를 중심으로 돌아갔었던 거죠. 남편에게 속아서 좋은 옷이고 신발이고 사다 바쳤던 아줌마들은 그 사실을 알고는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내가 사준 옷이랑 신발을 신고 저 여자를 만나러 가? 너 우리한테는 그렇게 조신한 척 여우처럼 굴더니 뒤로는 이런 짓을 하고 다녔던 거야? 최 사장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지금 당장 나한테서 빌린 1,000만 원 갚아. 내가 자선사업가야? 돈이 남아 돌아서 준 줄 알아? 결국 이웃주민 여자는 아줌마들에게도 머리채가 잡혀서 옴짝달싹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남편은 졸지에 사기꾼이 되어버린 거죠. 남편은 아줌마들이 돈을 달라고 하자 이미 써버렸는데 어떻게 돌려주냐면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 돈도 이웃주민 여자의 사치에 쓰이거나 둘이 놀러 다니는 곳에 썼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이런 인간과 한 지붕 아래서 살았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울 정도였어요. 게다가 아줌마들이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놔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결국 남편과 이웃주민 여자는 아줌마들의 남편으로부터 상간소송을 받게 되었고 거기에 사기친 금액까지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줌마들도 바람을 핀 건 매한가지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죠. 제 이혼 소송도 별탈 없이 진행이 되면서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남편의 수영센터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법적으로 제가 아내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고 있는 남편 대신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도둑들이 바로 아줌마 부대였던 겁니다. 남편에게 속아서 돈을 떼어먹혔다는 사실에 분해서 수영센터 비품들을 훔쳐갔던 거예요. 수영센터에는 생각보다 비싼 물품들이 많았기에 그걸 노렸던 거죠. 거기에는 카운터 여직원까지 합세했습니다. 아무래도 직원이다 보니 센터 안 지리에 빠삭했고 무엇보다 비싼 물품이 들어있는 사물함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줌마 부대가 그 여직원을 꿰어냈던 거고 안 그래도 본인도 남편에게 쌓인 감정이 있다 보니 흔쾌히 수락을 했던 겁니다. 단순 상간 사건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일이 커지게 되었어요. 결국 남편의 수용센터까지 경찰들이 찾아와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지게 됩니다. 아줌마 부대와 여직원이 도둑질을 한 흔적을 따라가다 여자 탈의실에서 카메라를 하나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카메라에는 탈의실에서 여자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에 있는 내용들이 밝혀지게 되자 남편은 빼도 박도 못하게 징역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카메라를 설치한 장본인이 바로 남편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아줌마들은 빌린 돈 갚으라고 하지 저 여자는 계속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돈 마련해오라 하지. 와이프는 돈도 안 빌려주지. 그럼 저더러 어떡하라는 겁니까? 저게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카메라라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 줄을 모르는 걸까요? 결국 본인이 돈이 필요해서 불법 사이트에 탈의실 장면을 팔기 위해서 설치해두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던 거예요. 제가 한창 일로 힘들어서 바쁠 시기에 어느 날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소액이라면 제가 빌려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몇 천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디에 쓸 건지 이유조차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빌리려면 어디에 쓸 건지, 왜 필요한지, 언제 갚을 건지를 알아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부부 사이인데 어떤 말도 없이 몇 천만 원을 덥석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빌려줄 수 있을까요? 결국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걸 변명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 인간의 인성을 보여주는 거였죠. 게다가 이미 팔아넘긴 영상까지 있었기에 이건 중범죄 사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건은 언론으로 보도까지 되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그 카메라 범인이 바로 제 남편이에요 라고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지만 누군가 알아볼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워낙 정보가 빠르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일반인의 신상 명세서까지도 금방 탄로나게 되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남편의 신상이 공개되면 그 주위에 있는 저까지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부분까지도 남동생이 잘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까지도 받게 되었어요. 재판장에서도 남편은 끝까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말을 하며 책임 회피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다 저 여자가 꼬셔서 그런 거라고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기 싫었어요. 게다가 와이프가 돈만 빌려줬어도 이 지경까진 안 됐을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피해자는 저라고요, 저. 판사님 앞에서까지 뻔뻔스럽게 나오는 남편을 보면서 남동생은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재판장에서 소란을 피워봤자 저희에게도 좋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참으라며 말렸죠. 남동생은 앉아있는 내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주먹을 3개 쥐었어요. 그렇게 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남편은 계속해서 저와 남동생에게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한 용건은 다름 아닌 돈을 빌려달라는 거였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깜빵에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아니, 나도 피해자라고 자기야. 자기도 상황 다 들어봐서 알잖아. 그 여우 같은 여자가 나를 꿰어낸 거 자기도 봐서 알잖아. 제발 나 좀 한 번만 살려줘. 나 여기 너무 무서워. 이번에 나 꺼내주기만 하면 내가 평생 잘하고 살게. 응? 남편은 무언가를 대단하게 착각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제가 아직도 본인의 와이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했죠. 너는 너랑 내가 아직도 부부라고 생각하니? 우리 이혼한 사이야. 남이라고. 알아? 그리고 그 여자가 여우같이 하던 말던 넘어간 건 너잖아. 넘어가서 실컷 즐겨놓고 뒤처리는 나보고 하라고? 너가 싼 건 너가 치워. 깜빵에 있는 동안에도 아줌마들과 남편들이 번갈아 가면서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협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돈만이라도 갚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럴 리는 없잖아요. 저는 저 말고 그 여우 같은 여자에게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자기가 잠시 한눈을 팔았던 것뿐이라며 진짜 사랑하는 건 저뿐이라며 입에 발린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사랑할 때나 저런 말에 넘어가 주는 거지.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고 남일 뿐인데 저런 말이 먹힌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 뒤로는 저나 남동생은 일절 남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연락을 시도해 오려고 했지만 저희도 칼같이 차단하고 있는 중이죠. 당연히 수영센터는 언론에까지 소개가 되는 바람에 더는 회생이 불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웃 주민 여자는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하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죠. 심지어 이혼하던 날에는 집에서 티랑 바지 한 장 차림으로 남편에게 쫓겨났습니다. 저랑 같은 동에 산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좋은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었어요. 아파트 대로변은 그 부부의 고성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고스란히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전날도 어김없이 남자는 큰 소리를 내고 있었고 여자는 울며불며 잘못했다고 빌고 있었죠. 그러다 남자가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으니까 나가라면서 내쫓은 겁니다. 아마 그동안 여자가 도장을 찍지 않고 버텼던 모양입니다. 이혼 소송이 다 완료되자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버림받은 거죠. 저에게 그렇게 남자가 능력이 있어야 여자가 편하게 산다고 하더니 결국 본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채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 집에서 너 말고는 네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가져갈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고. 남자는 저렇게 독하게 말하고는 여자에게 서류 한 장만 던져주고는 그대로 돌아서서 아파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들은 다 여자만 바라봤지만 저는 이상하게 남자에게 시선이 갔었어요. 경찰서에서부터 세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결국 생각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 중 한 명이잖아요. 저도 그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죠. 모지에게도 그간 함께해온 세월이 있으니 마음이 그냥 편하지만은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불쌍해 보인다거나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인간이 그대로 나오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이번 계기로 권선징악이라는 사자성어를 더 믿게 되었죠. 그 아줌마 부대는 어떻게 됐냐고요? 이웃집인 여자뿐만이 아니라 아줌마들이 수영센터 사장 하나를 두고 싸웠다느니 어쨌다느니 하는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이사를 가게 되었고 몇몇은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고 있죠.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살 것처럼 붙어 다니더니 나중에는 서로 핥히기만 하다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간사한 관계였기에 남자 하나로 이 지경까지 된 거겠죠. 그리고 카운터 여직원은 엄밀히 말하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 되니 당연히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저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도 이혼 소송도 잘 끝마쳤고 회사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 일을 사랑해서 그만두지 않았던 제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요즘에는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승진을 하고 연봉도 인상이 되었어요. 남동생 카페는 다행히도 큰 타격이 없었기에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삶에는 다 희노애락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돌싱이 되었지만 자신 있어요. 짐덩어리인 남자를 빠른 결정으로 내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연, 주말부부 10억 구매 대행. 안녕하세요. 저는 30대로 여행작가로 일하고 있는 유부녀입니다. 지금에서야 여행작가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지만 결혼할 당시까지만 해도 내세울 정도의 직업은 아니었어요. 제 일상은 블로그로 여행을 기록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체국을 갈 일이 많았는데 거기서 직원이었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별탈 없이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처음부터 제 직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신혼 때까지만 해도 블로그를 보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단 한 권의 여행책만 낸 것이 제 커리어의 전부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못마땅해 하시는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제 직업을 못마땅해 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자기 아들의 직업과 비교를 하면서 저를 깎아내리기 일쑤였죠. 게다가 우체국 직원이라는 반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 시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저희 모두 경황이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출판사에서 사장님과 직원분들이 조문을 와주셨습니다. 저도 정신없는 와중에 맞이하게 되어서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못 드리고 보냈었죠. 그리고 나서 장례식이 다 끝난 뒤에야 시간 내서 와주신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답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부의금에서 들어온 부분으로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너무 의외였어요. 근데 그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들어온 부의금인데 그걸로 자기 출판사 직원들한테까지 답례하는 건 아니지 않아? 남편의 반응에 벙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 말대로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맞지만 제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분들도 분명 부의금을 내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돈은 누구 앞으로 들어온 거라고 할 수 있나요? 비싼 걸 해드리자는 것도 아니고 성의 표시만 하자는 건데 대뜸 저런 식의 반응이 나오니 황당했습니다. 솔직히 서운한 감정이 많이 들었어요. 저분들은 생전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시아버님의 장례식장에 저라는 사람을 보고 대가 없이 와주신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오히려 남편이 더 챙겨줬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반응을 보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시아버님 장례식장으로 들어온 부의금을 탐내는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자기 말을 좀 서운하게 한다. 누가 보면 내가 아버님 부의금 탐내는 며느리인 줄 알겠어. 다른 것도 아니고 출판사분들이 나보고 와주신 건데 내가 이 정도 답례도 못해? 결국 이날 저희는 부부싸움을 크게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버려서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싸웠던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 부부에게는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먹하게 지내며 며칠이 흐른 뒤에 남편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번에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서
직장을 옮기게 되었으니 이참에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이 어떻겠냐면서요. 저번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 서먹해지기도 했으니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애틋한 감정을 가지다 보면 다시 전처럼 돌아가지 않을까 한 거죠.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제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침 남편에 대한 신뢰가 조금 떨어진 상태였고 저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하는 일 자체가 혼자서 생각해야 할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참에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죠. 어차피 내가 발령이 나서 움직이는 거니까 주말마다 내가 이 집으로 올게. 일이 생기는 주에는 따로 연락할 테니까 평소에는 자기 편할 대로 써.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남편과 저는 서로 합의하에 주말 부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가는 날에는 뭔가 쓸쓸한 감정도 들어서 걱정이 되었지만 막상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니 편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예상한 대로 조금의 애틋한 감정도 느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주말 부부를 하고 나서도 저만의 시간을 갖는 건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부터 이제는 시모가 저희 집을 들락날락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랑 살 때도 시집살이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가 주말 부부를 하기로 한 뒤부터 시집살이가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틈만 나면 전화를 하거나 집으로 찾아오기 일쑤였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하는 살림에 하나하나 간섭을 하기 시작했죠. 아유, 냉장고 정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한다니까. 이게 뭐니? 반찬도 죄다 밖에서 사온 것뿐이고 이러니까 남자가 밖으로 놔두는 거 아니야? 저희가 주말 부부가 된 것이 마치 제 탓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난 게 제 탓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지방으로 직장이 옮겨진 거니 책임이 있다면 근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남편에게 있겠죠. 하루가 멀다고 그렇게 찾아오니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날도 다반사였습니다. 제가 참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 사실을 친정엄마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저희 집에 계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시모가 저희 집을 거의 매일 오다시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마주칠 거라는 걸 예상했죠. 아니나 다를까 초인종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저는 당당하게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부터 잔소리를 하고 들어온 시모는 거실에 저희 엄마가 앉아 계신 걸 보고 놀랐죠.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저희야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하지만. 저희 집도 그렇게 멀지 않아서요. 그동안이야 강서방이 불편할까봐 못 왔었지만 요즘에는 수빈이 혼자 있다고 하길래 걱정이 되어서 와봤습니다. 그러는 사부인이야말로 어쩐 일이십니까? 시모는 저희 엄마의 반문에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불편한 대면을 하고 난 후로는 신기하게도 집으로 불쑥불쑥 찾아오는 건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시댁과 관련된 일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은 아주버님이었어요. 어느 날 아주버님이 연락이 와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 왕래가 없었기도 하고 다정하게 말을 거는 스타일도 아니었기에 이런 제안이 의외이기는 했죠. 그런데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버님이 뜻밖의 부탁을 하는 거였어요. 가까운 사이에서도 하면 불편해진다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재수씨,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혹시 돈 좀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시면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길래 얼마나 급하면 그럴까 싶어서 액수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큰 금액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주버님, 5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을 이렇게 갑자기 빌려달라고 하시면 너무 곤란해요. 게다가 어디에 쓰실 건지 말씀도 안 해주시면 빌려드리기 곤란해요. 제가 완곡하게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는 땡깡을 부리듯이 말을 하는데 주변 시선 때문에 곤란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피해보면서까지 빌려줄 수는 없었기에 거절을 하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이 일이 시모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입니다. 저를 시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버님과 시모가 있었어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노려보고 있었죠.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시모는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는 어쩜 그렇게 매정하니? 상훈이가 얼마나 급했으면 동생 와이프한테까지 가서 그런 어려운 말을 꺼냈겠냐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내치니? 너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애였니? 아니나 다를까 아주버님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었던 겁니다. 이때부터는 저도 딱히 좋게 말이 나가지 않았어요. 어머님, 자그마치 5천만 원이었어요. 그걸 어디에 쓰는지 이유도 말도 안 해주시고 대뜸 찾아와서는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상현 씨는요, 제가 출판사분들에게 담례한다는 것도 아까워했었어요. 제가 장례식 이야기까지 꺼내자 시모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시모가 흥분하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까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장례식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의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죠. 시모는 흥분한 채로 부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버님이 그 돈을 몽땅 써버렸다는 걸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대박이었던 건 사용처가 바로 노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아주버님이 여태 변변한 직장 없이 노름쟁이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까지도 저는 아주버님이 그냥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남편이나 시모도 내내 그렇게 말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서 조금이라도 돈만 생기면 바로 노름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남편도 저에게 숨기고 있었던 거죠. 이 일까지 실토를 하게 되자 시모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그 돈을 다 노름으로 날렸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버님 장례식 부의금으로 들어온 돈으로?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따지고 들자 시모와 아주버님은 서로를 쳐다볼 뿐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그대로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이번 주에는 더 일찍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뭔가 심각함을 느꼈는지 별 대꾸 없이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는 주말이 되기도 전에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아주버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아주버님 회사에 다닌다며. 그런데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서 돈만 생기면 노름하러 다니던데? 그리고 내가 출판사 직원들한테 담례 좀 하고 싶다고 할 땐 그렇게 정없게 굴더니 아버님 부의금도 아주버님이 노름으로 다 날렸다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남편 얼굴에서 당황해하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는지 이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그 모습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 형 회사가 요 근래 잠깐 힘들어져서 쉬는 것뿐이야.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닌 걸로 왜 이렇게 난리야? 그리고 형은 자식이잖아. 자식이 부모 돈 쓰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남편의 논리는 이상했습니다. 다른 돈도 아니고 부의금으로 들어온 돈을 노름으로 다 날렸다는데도 저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더 이상 아주버님이 돈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불리한 건 최대한 숨기려고 하는 듯해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 남편이 왔다 간 이후로는 시모의 잔소리도 줄어들고 아주버님이 돈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나름의 평화로운 날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자 유튜브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인의 말을 듣고 저는 용기를 내어서 블로그와 유튜브를 동시에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상을 찍는 것도 민망하고 편집을 하는 것도 힘이 들었지만 이게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 나름의 재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실제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 인지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블로그를 통해서 저를 알고 계신 분들도 영상으로 보니 더 생동감 있어서 재밌담을 좋아해 주셨죠. 그러다가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간 영상이 대박이 난 거예요. 저희 엄마는 주부셨고 아빠는 정년퇴직을 한 상태셔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으셨거든요. 그러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셋이서 여행 한번 가자고 하다가 실행을 하게 되었고 마침 유튜브를 하고 있던 참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상의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제 입지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면서 책 출판에 대한 제의도 더 들어오게 되고 무엇보다 강의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잘 되기 시작하니까 시댁과 남편의 태도가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누가 봐도 티나게요. 남편은 그전보다 더 자주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느 순간에는 주말이 아닌데도 집에 와서 지내고는 했습니다. 주말이 아닌데도 이렇게 와서 지내도 돼? 출근하기 힘들잖아. 어쩌려고 그래. 아이, 일이 중요한가? 당신이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요즘 일은 어때? 잘 돼가고 있어?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잘 될 때와 안 됐을 때를 비교해서 보라고 했던가요? 남편의 태도를 보니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 되니 그제서야 일보다 저와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남편의 말이 그렇게 불편하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보고 트집을 못 잡아서 안달났던 시모의 태도가 바뀐 것도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습니다. 전과 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시댁의 속이 보이는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주최로 시댁과 외식을 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모와 아주버님과 남편이 합심을 해서 컨텐츠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제 유튜브가 친정부모님과의 여행 영상이 대박나게 되면서 잘 됐다고 했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기에 저보고 시댁 식구들과의 여행도 하나의 컨텐츠로 찍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거였습니다. 웃긴 건 제가 그전부터 여행 작가이며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콧방귀를 뀌더니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이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과의 여행 영상이 빵 뜨게 된 것도 자연스러운 관계에서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많은 시청자가 그런 모습이 좋아서 구독하게 되었다고 말을 해주셨죠. 그런데 제가 현재 시댁 식구들에 대한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데 좋은 마음으로 여행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영상에도 그게 고스란히 담겨질 수밖에 없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영상 하나 찍고 만드는데 고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섣부르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시간이 많이 안 나기도 하고요. 저의 거절에 시모는 대놓고 불쾌한 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남편이 제지하면서 분위기가 풀어지게 되었죠. 아마 남편은 지금 이 상황에서 화를 내봤자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생각보다 철저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댁의 요구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죠. 여행을 가지 않을 거면 돈이라도 달라며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시모는 근처에 새로 생긴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다느니 아주버님은 돈 좀 있으면 자기 사업하게 투자를 하라느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특히나 아주버님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한다는 건 다 핑계였고 오로지 노름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요. 아니, 재수씨, 요즘 그렇게 잘 나가면서 식구한테 그깟 돈 몇 푼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웁니까? 진짜 너무하시네. 착하게 봤는데 완전 욕심 가득한 능구렁이었네. 도박에 눈이 멀면 배는 것이 없다는 말이 사실인 걸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점잖게 굴더니 돈 앞에서는 재수씨고 뭐고 없는 거였어요. 아주버님이 저한테 돈 맡겨놓으셨어요? 제가 얼마를 벌든 이건 제가 일해서 번 돈이에요. 진짜 가족인 저희 부모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왜 아주버님이 난리예요? 이쯤 되니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뿐만이 아니라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기에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혼소송장을 날렸죠. 당연히 남편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다며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간 시댁에서 저를 괴롭힌 일까지 모두요. 그런데도 남편은 부부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사람이 예민하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반응에도 굴하지 않고 그대로 이혼소송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모가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니, 이제서야 잘 돼서 네 덕 좀 볼까 하는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절대 이혼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벼랑 끝에 몰리기 시작하니 그제서야 본인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 덕을 보고 싶어서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였어요. 저 모습을 보면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죠.
제 이혼 소송은 나름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또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한창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받았더니 제 남편 이름을 대면서 현재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잡혀와 있으니 와봐야 할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제가 법적으로는 아내였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던 거죠. 가보니 저뿐만이 아니라 이미 시모와 아주버님까지 있었던 상태였어요. 저도 친정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찾아갔었어요. 왠지 혼자 가면 감당이 안 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은 저에게 주말 부부를 제안하기 전부터 이미 우체국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우체국 발령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바람까지 피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린 내 딸 꼬셔놓고 이제 경찰서까지 끌려오게 만들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 딸 인생? 당장 책임져! 경찰서에서 어이없는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고 있는데 문쪽이 소란스럽더니 한 아주머니가 들어오는 겁니다. 대화를 들어보니 남편 바람녀의 엄마였어요. 그 옆에 바람녀도 남편을 있는 힘껏 째려보고 있었죠. 남편은 본인의 바람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저에게 이 모든 건 저 여자의 모함이라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기가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울고불며 저에게 매달렸지만 그런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정이 떨어졌어요. 제가 잘 되니 이제 와서 이러는 꼴이 우스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시모 또한 옆에서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말렸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인간과 가족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난리치는 바람에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도 나서셨고 그제서야 분위기가 진정되어 갔었죠. 하지만 문제는 바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바람녀의 범죄 행위였어요. 무엇보다 컸던 남편의 죄는 바람녀와 구매대행 카페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방에서 우체국 직원인 척 저와 가족들을 속여놓고서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구매대행 카페에서 비싼 물품을 구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놓고는 아직 세관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변명만 하다가 돈만 떼먹고 물건은 주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무려 10억대의 사기를 쳤던 겁니다. 그 돈은 모두 바람녀와 노는데 흥청망청 써버렸던 거죠. 그렇게 사기당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많아지게 되면서 남편의 사기 행각이 탄로가 나게 되어버린 거였어요. 결국 피해자들의 고소로 인해서 남편과 바람녀는 경찰서에 잡혀오게 된 겁니다. 나 버리고 와이프한테 가더니 아주 꼴 좋다.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라고 몇 번 말했어. 너가 나 없이 이렇게까지 이 사업 성공했을 것 같아? 어린 것이 뭘 잘했다고 떠들어. 니들은 이게 사업이라고 생각하니? 남의 돈 뺏어 먹는 게 사업이야? 남편의 바람녀는 경찰서 안에서도 아주 기세등등했습니다. 당연히 그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들은 어이없어 했죠. 심지어 남편은 제가 유튜버로 잘 돼가는 것 같으니 바람녀를 버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말이 아닌데도 일부러 저희 집에 와서 지내고 가고는 했었던 거예요. 솔직히 너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돈만 쓸 줄 알지. 내 와이프처럼 돈을 잘 벌기를 해. 할 줄 아는 게 있기를 해. 어린 거 말고는 볼 것도 없는 게. 둘이 하는 대화를 듣고 있자니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로 가서 불사다구를 날렸어요. 내가 아직도 너 와이프라고 생각해? 이제 우리는 완전히 끝이야. 너는 그냥 이혼소송장에 도장이나 찍으면 돼. 알겠어? 제가 남편에게 불사다구를 날리니 그걸 보고 있던 시모가 저에게로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친정엄마가 제 앞을 막아서고는 그대로 시모에게 불사다구를 날렸죠. 내가 내 자식한테 어떻게 한 줄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내 자식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앞으로 내 딸한테 함부로 손대거나 접근하기만 해. 가만 안 둘 줄 알아. 결국 남편은 사기 사건과 상간소송 두 가지 사건 모두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었죠. 재판장에서까지 남편과 바람녀는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기 바빴어요. 저 인간이 꼬셔서 그렇게 한 거라고요. 제가 이 나이에 뭘 알겠어요. 저 늙은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한 거밖에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억울해요. 저거 다 연기입니다.
애초부터 구매 대행해서 사기치자고 아이디어 낸 것도 다 저 여자애가 생각해낸 거예요. 오히려 피해자는 저라고요, 저. 하지만 이미 두 사람에게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죗값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시모와 아주버님은 번갈아 가면서 저를 찾아와 남편을 빼달라고 호소했지만 저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시샘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없어져서인지 저는 이 사건 이후로 더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어요. 친정 부모님과의 여행 영상 또한 꾸준하게 잘 돼서 아예 하나의 컨텐츠로 자리 잡기까지 했죠. 그 전에는 여행책을 출판해도 다 팔릴까 말까였는데 이제는 출간하기만 하면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강연도 전보다 2배는 더 많이 들어와서 아주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오히려 여행 갈 시간이 없을 정도니 말 다 했죠. 그래도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부터 바람녀까지 신상도 다 털려서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어요. 아주버님은 그렇게 좋아하던 노름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미 신상이 밝혀질 대로 밝혀졌으니 어디를 가도 받아주지를 않는 거죠. 아무리 노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피해가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남편과 바람녀는 죗값을 다 치르고 나서도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 두 사람은 사기 사건으로 언론에까지 소개되는 바람에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밀 수가 없었죠. 그렇게 당당하던 바람녀가 어느 날은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비는 겁니다. 언니, 제가 다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저도 먹고는 살아야죠. 빚도 갚아야 되는데 받아주는 데는 없고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재판장에서도 두 눈을 부릅뜨고 저를 향해서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남편이 바람난 건 다 와이프 문제라고 떠들던 그 여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말이 괜히 생긴 건 아닌가 봅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본인 눈에서는 피눈물 나는 것이 정상이죠.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언젠가는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다들 용기 잃지 마시고 씩씩하게 살아가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